지난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시작된 내전이 13년 만에 끝나면서 중동 정세의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리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시리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임용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시리아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리아의 지정학적인 의미부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레반트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어떤 큰 줄기는 지정학적 구조가 굉장히 지금도 네. 그 역사를 규정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시리아는 일단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 기후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저는 사실 시리아가 우리나라 뉴스에 나올 때를 보면요. 항상 황량한 사막 맞아요. 같은 곳만 나왔어서 그래서 저는 뭔가 막 비옥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동쪽하고 서쪽이 달라서 그런데 아, 그래요? 보통 시리아의 중심은 다 서쪽에 있어요. 지금 다 나오는 주요 도시들 보면 다 서쪽에 이렇게 라인에 해안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나누지만 옛날에는 페니키아 왕국 앞에 키프로스 있고 이래서 이곳이 무역 거점이에요. 근데 지중해 무역은 항상 4개 대륙이 만나는 데입니다. 네. 그래서 탄업화가 되기 전에는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건 무역이에요. 근데 무역이란 결국 특이한 상품이 와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대륙이 만난다는 건 전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오는 물자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니까 4개 대륙이 통과하는 무역의 보고죠. 그래서 바로 그 아래 페니키아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뭐 로마, 실크로드, 중세 유럽의 레바트 무역권 여기서 나온 돈 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창조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엄청난 욕심을 좀 가질 만한 곳,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 그게 문제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탐을 냈던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절에 시리아에서 큰 전투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또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도 다뤘던 카데시 전투가 이 현재 시리아 땅에서 이루어졌었던 거죠. 이집트는 원래 이게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굳이 뭐 나갈 필요 있냐 여기서 조용히 살자라는 나라인데 가끔 어쩌다가 한번 팽창 정책을 한 적이 있어요. 투트모세 3세라는 사람이 치고 나왔다가 시리아까지 와요. 그래서 이집트 군사기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간 거를 다시 올라왔던 사람이 그 카데시 전투의 람세스 2세죠. 이렇게 돼서 히타이트하고 이집트가 싸우게 되는데 타협을 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뭐 결혼도 하고 그 접경이 시리아였어요. 하긴 이집트에서 항상 정복 전쟁은 별로 안 하지 않았나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게 이 전투, 카데시 전투인 네, 근데 거죠. 이집트도 돈 맛을 아니까 나오더라고. 고대 시리아는 이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맞붙는 장소였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아시리아가 정복을 하게 되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대립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시리아권은 굉장히 중요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좀 국토는 넓은데 어떻게 보면 자원이 편중되어 있어요. 네. 식량은 풍부합니다. 하지만 고대 왕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석재나 아니면 목재, 광물 같은 것이 다 부족했어요. 반면 레반트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레바논 시다라고 하는 그 수종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목재들도 많았고요. 광물, 구리나 철 같은 그런 광물도 많았고 우리가 요새도 부엌칼이나 칼에 다마스커스 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맞죠. 고탄소광. 그것도 사실 이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아시아와 이란을 지나가는 교육로였습니다. 당시에는 해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대양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연안을 따라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지중해에 바로 붙어 있는 레반트 지역은 정말 중요한 해상 교육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리아의 지형을 우리가 볼 때 서부와 동부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부 해안가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해상 교육로였기 때문이죠. 자원은 물론이고 무역하는 데 거점이 됐습니다. 동부 지역은 좀 황폐해요. 사막과 산지로 돼 있는데 거친 지역에서는 뭐가 또 많이 납니까? 거친 지역이 광물. 거친 사람을 만들죠. 거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의 양성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목민은 전사가 돼야 유목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물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좋은 곳에 배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사로 키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집단들이 동쪽으로 계속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동쪽에는 또 강한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쟁이 멈출 수 없는 거죠. 동쪽의 유목민이 동진을 해서 제국과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제국에서 서쪽의 지중해 해안을 노리고서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리아의 지정학교 위치 중에도 요 동부와 서부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시리아 정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동부와 서부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로렌스가 썼던 기록 보면은 해안과 내륙은 전혀 다르다. 기후와 지형도 다르고 사람도 거의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나라 같다. 그게 자기가 이 서부 지역 사람들 만나보면 음식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그리고 저쪽 애들은 쟤들은 뭐야가 아니라 아예 무슨 딴 나라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웠네요. 거친 사람들. 그러니까 한쪽은 돈 있고 한쪽은 주먹 있고 이게 최고의 언밸런스지.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상은 같은 거 아니에요? 조상도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유목 부족이었거든요. 네네.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그 아무르인, 아람인들이 다 이쪽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리아가 무역의 교차로라고 그랬잖아요. 네. 계속 흘러 들어와요. 그 20세기에도 얘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고 20세기 초반도 거기는 부족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 20세기 초반 보면은 오스만 제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북쪽에서 아르메니아인, 튀르키예인, 저기 카프카즈에서 온 집단 이런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해안 지역 무역지대에서는 혼혈이 돼요. 부족은 혼혈이 되긴 되는데 그거는 적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부족이 생기고 또 부족이 생기고 또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지금 시리아 내전을 이해하는데도 이런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와 민족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권에 사는 것과 부족이 제일 화합이 안 됩니다. 2000년 동안 이게 화합이 안 된다고요. 하다못해 이번에 철권 통치를 했더니 아사드 집안. 이 집안이 사실은 극소수파 출신이에요. 알라이라고. 근데 이게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꼭 극소수파가 집권을 하면 이게 뭔가 강경하게 하더라고. 안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죠. 전복당할 네. 기반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 사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여러 문명이 난립하기도 했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기 지리적인 영향이 어마어마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진짜 희한한 게 진짜 거기도 거칠고 황량하고 비도 안 내리는데 네. 강이 수량이 풍부해가지고 문명의 기원인데요. 예, 그래서 거기가 또 은근히 살기 좋대요. 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땅은 척박하니까. 그래서 도시들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중앙아시아 유목민. 유목민들이 나중에 몽골족도 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흉노, 돌궐, 몽골 오다가 끝나는 데가 카프카즈 산맥이거든요. 거기를 또 넘어와요. 한 번 넘어왔다 하면 초토화가 되죠. 나중에 우리가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인 아바스 왕조, 이슬람 문명의 전성기라고 하는 그 아바스 왕조도 몽고가 들어와서 휩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좀 이렇게 세퇴기 이런 게 없고 그냥 한참 잘 나가다가도 그냥 훅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방어 지형이 있으면 방어를 좀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방에 가잖아요. 근데 여기 또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잘 살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지역은 계속 침공을 받습니다. 다시 고대로 올라가면 그 옛날에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하면 함무라비는 굉장히 지적인 왕일 것 같잖아요. 네. 이 사람 아무르인 족장 출신이에요.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를 점령해서 새로운 통치법을 세운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평화의 법전이 아니고 니들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무대뽀 법전이군요. 무대뽀. 사실 법전. 무대법 법전. 네, 그래서 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그게 철권 통치하느라고 나온 법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늘 이렇게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두드려 맞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아시리아가 나왔어요. 맞기 전에 패자. 자관 아시리아는 원래부터 이렇게 깡패 국가가 아니었는데 한 몇백 년 이렇게 당하다가 자각하기를 우린 어차피 주변이 다 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패버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 전쟁인데 선제적 항상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해요. 북쪽에서 유목민 내려오지, 동쪽에서 이란 쳐들어오지. 그래서 아시리아는 우리는 강해져야만 살 수 있다. 이런 자각에서 나온 게 사실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사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리아가 제가 오늘 거기까지 얘기 못 하는데 군대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전쟁 스타일이 메소포타미아 전통하고 벗어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할 때 보면은 이 페르시아 군들은 갑옷을 안 입잖아요. 이유가 있는 게 여기서 갑옷 입으면 더 죽어요. 그냥 죽어요 진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땡볕에 철저히. 그 더운데 우리는 갑옷 입고 산다. 이건 보통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는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정말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다 특수부대화 시켜요. 강에서든 산에서든 사막에서든 어디든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들을 365일 전쟁터에 투입을 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싸워요. 근데 실수도 없는 게 주변 애들이 또 하도 깡패들이니까 저희가 치잖아. 기회잖아. 뒤에 쳐들어와. 그럼 또 가. 여기 패면 또 이쪽에 기회야. 이래서 정말 아시리아의 저주인데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기자님 아시겠지만 군대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특수부대잖아, 특수부대 애들. 얘들을 유지하려면 돈이 더 많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들어가죠. 돈이 나와야 돼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전쟁으로 전쟁이라고 꼭 돈 나오지 않아요. 약탈. 약탈하고 뭐하게 돈만이 나오는 땅을 먹어야 돼요. 자원이 풍부한 곳. 그렇죠. 무역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항상 최종 목표가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시리아로 가고 싶은데 왜 동시리아 니네가 자꾸 막냐? 비켜줘. 그러니까 동부 부족 애들을 누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걔들만 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리아 레바논까지 가서 거기를 장악해야 됩니다. 제국이 되고 싶고. 예, 그래서 거기 페니키아, 그때는 페니키아잖아요. 페니키아가 우리 나중에 보면 와 우리 전쟁사 많이 했네. 페니키아가 나중에 북아프리카로 가서 카르타고를 만들잖아요. 그게 아시리아가 하도 쪼아대서 도망간 거예요. 그럼 카르타고의 원래 거점은 시리아였어요. 네, 시리아 레바논 그 지역이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인데 거기가 같은 지역이죠. 도망가 버리고 얘들이 아시리아가 어떻게든지 시리아까지 가서 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시리아가 정말 돈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기자님 실제로 가보셨잖아요. 어, 정말 그 정도인가요? 제가 갔던 곳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국경이었어요. 그래서 내륙으로 쑥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시리아가 시리아를 침공하려고 처음에 관문을 딱 여는 그 정도를 제가 가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라크에 가 있을 때는 한참 전쟁 중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저항 세력과 미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걸 봤냐면 그 국경 지역에서 시리아로 가는 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민간 차량이. 이게 뭐지? 그래서 이라크의 국경 수비대한테 물어봤어요. 저 차량들 다 뭐냐 그랬더니 부자들이다. 이라크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탈출일 줄 알았어요. 그럼 탈출이냐? 라고 했더니 아니 휴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 못하죠.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이 13년 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2007년, 8년, 9년 그때는 시리아가 너무도 안전한 나라였던 거예요. 이라크에 비하면. 그래서 이라크에 돈이 많은 의료 종사자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집이 부유하신 분들은 전쟁이 나고 막 옆집 사람들 죽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시리아에 가서 좀 정서적인 안정 좀 취하고 와야지. 시리아에 가서 말씀하셨던 그 지중해성 서부 지역에 가서 막 쉬고 뭐 심지어 별장에 있는 분들도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시리아로 가는 길이 영동고속도로네요. 바닷가 가기 위해서 한참 막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공격을 하기 위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려면 지도자가 누구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정복 군주가 드디어 생겨납니다. 네. 이름이 티클렛 필레세르 1세입니다. 기원전 12세기 정도에 이분이 나타났는데 정복 군주예요. 말 그대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공주들의 왕. 네? 우주의 왕, 왕중 왕, 적대 세력에게는 불의 폭풍 같은 존재, 지구 4분의 1의 왕. 예, 이게 그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냥 자기 멋에 해가지고 내가 그냥 정복 왕이야 라고 이야기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정복도 많이 했어요. 북부 지역에는 티르키예 그리고 쿠르드 지역을 제압을 했습니다. 동부에서는 엘람 왕을 격퇴를 시켰었어요. 남부의 메소포타미아 토착인과 이 바빌로니아 인드를 규합해서 또 드디어 서부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진짜 이제 레반트 지역까지 가자라고 진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라민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왕이 38년 동안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27년을 알라민들과 전투를 해요. 근데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족민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막이나 산지에서. 네. 이들이 도시에서 사는 그런 민족하고는 약간 달라요. 자신의 이 주 세력지가 텐트를 들어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지면은 내 근원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다른 데 가지. 계속 쫓아가면서 싸우고 때로는 그쪽에서 공격하면 물러나고 그래서 싸움이 계속 왔다 갔다 주고받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도하를 해가지고 적을 공격을 하는데 재임 기간 동안 기록에 따르면 최소 28번을 건너가서 작전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전투를 주고받다가 결국에 시리아 팔미라를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아주 내륙 그 서부 지역까지 쭉 간 거죠. 그리고 다마스커스를 점령하고 레바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에 진출을 하는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말만 나 멋져. 나는 모든 공주들의 왕 중의 왕. 이게 아니네요. 그 말에 그렇죠. 되게 충격받았나 봐.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역사적으로 봐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철제 무기를 첫 번째로 사용한 철제. 그 군대가 바로 아시리아 군대예요. 이게 또 그 시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생겨난 갑자기는 아니지만 네. 갑자기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도 군대를 특수부대화시키고 무기도 청동기 무기를 쓰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기에 갑자기 철제가 나타나면서 강력한 무기가 됐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티글랏필레세르 1세에 의해서 아시리아는 드디어 시리아를 점령을 했으나 이후에 다시 또 무너진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얘들이 정복하는 거하고 다스리는 건 좀 별개인데 보통 티글랏필레세르나 이렇게 군주들이 가서 도시를 점령했으면 우리처럼 이걸 속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뭐 이 정도거든요. 세금 돈 바쳐. 돈 바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가면 또 금방 반란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가 다시 쇠퇴했다가 그동안 고생하느라고 또 준비를 많이 했는지 이때부터는 아시리아가 쇠퇴를 안 하고 계속 커져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레바논까지 와서 점점 더 이쪽 지배를 강화를 합니다. 그럼 또 그 옆에 동네를 쳤더니 또 저쪽에 하고 먹네. 그래서 시리아가 아래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팔레스타인까지 내려오니까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이집트? 이집트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가 바람을 넣기 시작해. 싸워라, 우리가 도와줄게. 밀은 우리가 무제한된다.
그래서 이놈의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가 부축이니까 레바논부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연합해서 한번 덤벼봅니다. 이게 이제 성서에도 나오는 12왕의 연합이라는 유명한 그래서 아마 이건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는 뭐 그 유명한 악당 아합 왕이 있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페니키아 뭐 다마스커스 뭐 이런 도시들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전부 거의 약 7만 명. 별거 아닌가 좀 이게 지금 언제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와서 그 카데시 있는 근처에서 아시리아군하고 싸워요. 그래서 서로 이겼대. 아시리아는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고 얘네는 자기가 이겼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이긴 이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엔 서로 이겼다고 우기니까 기록조차도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보면은 아시리아가 승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알라민들의 동맹을 분열시킨 건 맞습니다. 전투를 통해서. 12왕을 분열시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멸망 직전까지 간다라는 그 위기감도 그 주변 국가들에게 심어준 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완전 그로기 상태까지는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정복에 성공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원전 841년에 16번째 또 서진을 합니다. 다마스카스 왕 하닷 에셀을 거의 파멸 직전까지 몰아붙여요. 전투를 통해서 시리아군 16,000여 명을 사살을 하고 전차 1121승, 말 470마리를 파괴를 하고 노획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한 건데 일개 사단을 전멸시킨 건데 이때 당시에는 16,000명이면은 한 국가의 병력을 상회하는 숫자라고 지금 볼수 12국가가 있어요. 다 탈탈 털어서 모은 병력이 7만 명 정도라는 그 시대의 규모인데 10,000명이 넘어가면 엄청난 규모죠. 전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다데셀에게 지원을 받았던 받아서 아합 일가를 몰살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던 예후가 우리 이루고 있다가 우리도 공격 당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진을 해서 살마네셀 3세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공물을 바치고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복종을 하겠어.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주시오. 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고대부터 자원이 풍부하고 실크로드의 무역로에 걸쳐 있었던 시리아는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는 철기로 무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시리아를 노린다. 기원전 12세기에는 아시리아 최초의 정복 군주인 티글라트 펠레세르 1세가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고 살마네셀 3세가 12왕국의 연합 동맹을 격파하고 이를 오벨리스크에 기록한다.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정복 전쟁은 어느 정도 승리했다라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 저희가 증기선이 나오고 어떤 대양을 직선으로 가로지르기 시작한 이때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 전에는 전부 다 연안 무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이후에도 이 지역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제국에 망하면 또 이제 무역이 새서 잘 살게 되고 네. 또 누가 쳐들어오면 전쟁 나고 이게 반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시대까지 와서도 이것이 로마 때도 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좋은 자원, 뭐 너무 행복한 날씨, 뭐 무역이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 모든 게 다 좋아도 힘이 없으면 항상 뺏기고 괴롭힘 당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시대에 아주 충격적인 전쟁이 또 시리아에서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하고 있을 때 로마가 3도 정치잖아요. 네. 그래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셋이서 3도 정치를 하는데 이제 서로 경쟁하다가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막 먹어 제끼는 거야.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수스도 자기 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카이사르가 갈리아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완전히 정복이 안 끝났으니까 총독 임기를 5년을 연장시켜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로마 원래 이렇게 오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게 안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수스가 어차피 카이사르를 제거해도 자기도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셋이서 공평하게 가자. 그래서 원론을 협박해서 5년 임기를 통과시켜요. 아, 셋 다 5년 더. 그런 식이죠. 또 더블로 가. 쟤만 5년 더는 안 되지. 그렇지, 그건 안 우리까지 되지. 하면 괜찮지. 그러면서 자기들도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뭐 제비뽑기를 했대나? 야, 시리아의 운명이 제비뽑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스페인을 먹고 크라수스가 시리아를 가지기로 합의를 봤어요. 스페인이 땅도 굉장히 넓고 비옥하기도 하고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견될 정도라는 건 진짜 시리아 땅이 그렇게 좋았나 보네. 그러니까요. 근데 크라수스는 야망이 더 셌습니다. 시리아를 먹는 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고대 아시리아 제국을 내가 다 먹겠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다 먹겠다. 사람이 통이 있어야지. 그럼 유로메나 지역을 다 먹겠다. 네. 그래서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죠. 박트리아에서 인도까지 가겠다. 인도까지 간다고요? 크라수스가 사실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에 비해서는 좀 안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거 보면 아주 야심찼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알렉산더의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파르티아 원정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아가 어디냐면 이제 이란 북부에서 투르메키스탄이니까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이제 더 건너가는 건데 메소포타미아는 방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당시 시리아나 이 메소포타미아 다 여기가 도시 왕국들이거든요. 아예 우리는 안 싸웁니다. 저기 지나가십시오. 지나가십시오. 이 자세가 딱 돼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방패 들고 타고 오니까 가십시오. 가십시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카이사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보통 이쯤 되면 찬성할 것 같아, 반대할 것 같아. 반대하죠. 그렇죠. 네. 땅 지도를 보면 세계 공평하게 나눴거든요. 네. 근데 이것 너만 봐라. 그쪽으로 쭉쭉 간다 이거냐? 이러면 잠깐 맞아. 이렇게 그럴 것 해야죠. 같은데 네. 카이사르가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가라 그래요. 아우,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뭐지? 그래서 그때 카이사르의 종군하고 크라수스의 마다들이 카이사르 밑에서 종군하고 있었어요. 네. 걔 부대랑 걔도 아버지를 도와주랴 보내고 덤으로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부대였던 게르만 기병대 걔들도 보내줘요. 아니 진짜 카이사르의 마음은 뭐였던 거예요? 모르는데 모르죠, 그거. 내 생각에는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나의 최정예 부대까지 보내면서 뭐 또 얻으면 되잖아. 용병이니까 어차피 용병인데, 용병 부대는 사실은 소모적인 부대예요. 어... 그리고 그런 부대를 보내줬어야지 전쟁에 그쪽에 만약에 그 다른 파에서 전쟁을 했는데 처참하게 깨졌다. 그래도 나는 지원했다. 나는 적극 지원했다. 지지했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위험성을 덜 수 있는 거죠. 사실 몇백 명 보낸 거야. 그러면은 크라우스 입장에서는 지금 지원도 넉넉히 받았겠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꿈을 그쵸. 펼치나요? 예, 그래서 대군을 몰고서 진격을 합니다. 네. 진격을 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처음에는 무혈 입성을 해요. 일부 도시국가나 종족들에서 저항을 했지만 저항은 소소했고 저항을 한 도시나 부족은 공격을 해서 전원 사살을 하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소포타미아는 순조롭게 점령을 하게 되는데 겨울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나기 좋은 데로 좀 가자. 그리고 점령지를 좀 다시 재배치를 하자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겠죠.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데가 당연히 시리아. 시리아 서부 지역이겠죠. 글로 가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생각보다도 너무 좋아요. 좋은 거예요. 제비뽑기를 너무 잘했던 거죠. 너무 풍요롭고 모든 게 다 넘쳐 흐릅니다. 근데 문제가 아까 거친 사막이 거친 용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풍족하고 부유한 곳에 있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느슨해지죠. 느슨해지고 네. 원래 원정군으로 왔으면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리고 심지어 겨울이라도 병사들을 조련하고 훈련을 계속하면서 다음 점령지에서 어떤 전술과 전략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점령지 치세에 더 집중했어요. 원정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돈을 걷었냐면 이 방법도 좀 참신해요. 도시에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뭐 내 아들이 병력으로 이제 가서 군역을 해야 돼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 내고 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돈을 받아서 금고를 채웠어요.
그런데 다른 또 의견도 있어요. 원정군이라고 해도 로마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나 물자는 한정돼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도까지 갈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화가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근데 평이 갈렸다는 것은 제가 역사를 조금이라도 제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자가 아니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 어찌됐든 그건 결과를 보면 압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진짜 원정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출정하고 승리를 했겠죠. 자, 갑니까? 가죠. 시리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출정을 하는데 이제 파르티아에서 이미 로마가 쳐들어온다는 거 알아요. 로마군은 당시 7개 군단에 4천 명의 기병과 경무장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7개 군단에 기병 4천이면 많은 건 아니죠, 기병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로마군이 원래 제일 약점이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에요. 이거 그냥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자기가 진지를 잡고 적을 불러야 돼요. 공격하는 애들이 불리한 지역에서 싸우게 만드는 이런 게 계략인데 이 아저씨가 그냥 돌격 앞으로 가다가 애들이 다 탈진해 버립니다. 그 군인대가 탈진하면 정말 모르는 말씀인데요. 몸에 20kg, 30kg 쇳덩이 들어오고 여기 한여름에 60도까지 올라가요. 이 온도가. 그래서 이제 적과 만났는데 쟤들은 다 기병 위주잖아요. 그래서 부사령관이었던 카시우스라는 장군이 우리가 기병도 적고 보병도 약하니까 차라리 횡진을 치자고 그래요. 길게 횡진을 쳐서 양쪽 끝에 기병을 두자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게 기니까 우리가 옛날 그 서부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뺑글 돌면서 공격하다가는 기병도 지쳐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 끝에 이제 기병이 있으니까 걔들을 몰아낼 수가 있고 이 경기병대 빠른 애들을 돌면서 할 수 없는 경기병대 애들은 이 로마 중장보병들한테 못 덮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적을 탈진시키고 전열을 유지하고 빠져나가는 소리였겠죠. 근데 크라수스가 안 들어요? 이게 실전을 안 해본 사람은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각나요. 왠지 길고 얇아 보이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이게 이기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전략이면 불안하죠. 그래서 사각형의 대형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원으로 하고 12개의 방형 안에 이제 기병을 나누어 배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기는 전술이 아니고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한 부대를 소위 말하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는 공격을 받고 있는 자신의 부대를 진을 이탈하면서 공격할 수는 없는 진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방어를 굳히고 일단 체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 우리가 지쳤으니까 빨리 싸우자 그래갖고 당일로 전투를 시작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쳤으니까 오히려 더 당일은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바보냐 그러지만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요. 지쳤으니까 내일 싸우지. 아니야, 지쳤으니까 오늘 빨리 싸워야 돼. 사실 이런 말에 잘 넘어갑니다. 마감 세일 하거든요. 내일이면 이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크라수스가 다 무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강행군에 나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멘트리 전쟁과 살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럴 경우에 끝이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좋지 않은 끝이 이제 나와요. 파르티아 기병의 원거리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이 복합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각궁하고 좀 비슷한 건데 네. 위력은 뭐 대등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합궁이 로마군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방어구보다 훨씬 튼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센 거였죠. 갑옷도 뚫렸고요. 방패도 뚫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다가 로마군 보병의 기본적인 전술은 밀집 대응이에요. 밀집해 있는데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강한 활로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겨눠도 누군가는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력에 밀리게 돼요. 근데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보병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3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쏘고, 기동하고, 소통하고. 근데
방진을 만들어서 한 자리에 굳어버리면은 이미 기동성은 떨어지고.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화력과 소통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화력도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소통도 안 되고. 12개로 나눠놨으니 소통도 또 제대로 되기가 네. 힘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르티아 기병들은 보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하고 사거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유리하다. 즉 권투로 치면은 이 아웃사이드에서 치는 그런 전법을 쓰는 거예요. 계속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로마군을 끌어당기면서 활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당하니까 로마군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안 되겠다. 저 기병들, 저 활 쏘는 경기병들을 좀 제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카이사르가 내준 그 정예, 그 게르만 기병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병을 내보내요. 근데 문제가 그게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파르티아는 경기병이 있는 반면에 중장 기병도 있었어요. 중장 기병은 갑옷으로 보호가 받는 데다가 긴 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군 기병보다 무기의 린치가 더 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기병도 안 돼, 보병도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전략이 뭐가 있을까? 그래, 그러면은 적의 기병이 워낙에 세고 적의 기병이 워낙에 세니까 우리가 약간 고지대로 올라가면 기병들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언덕에 포진을 하고 방패진을 펼치게 됩니다. 산이면 모르지만 언덕은 기병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지형은 아니에요. 오히려 화살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죠. 정말 언덕을 뱅뱅 돌아가면서 사격을 했을 겁니다. 전 부대가 노출됐고요. 푸블리오스, 기병을 지휘하던 푸블리오스의 부대는 전멸을 해요. 그리고 크라소스 부대 역시 전멸을 하게 됩니다. 로마군의 가장 머릿속에 탕 떠오르는 게 보면 방패로 치는 팡팡팡 치고 머리 위를 탁탁탁 덮고 원투 하면서 전진을 해서 때려 부시잖아요. 그거 하면 활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합공을 뚫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 화살 그런 거 시범해 본 거 있지만 판금 갑옷 다 뚫습니다. 그걸 막을 정도의 방패를 들면은 이제 못 걷지. 여기 소아시아까지 못 왔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특별하게 준비가, 그러니까 하는 법은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방패용 부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방벽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그런 준비를 안 했던 거죠. 옛날 전쟁들 보면 자기 키보다 큰 맞아요. 방패 두 손으로 들고 다니는 네, 거 네. 그런 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크라수스가 적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파르티안이 활 쏘기가 유래된 게 이건 거예요? 원래는 저 동양에서 온 건데 서양 사람들이 본 거는 얘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뒤로 쏘는 그렇죠. 걸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그러죠. 고구려한테 배웠군요. 뭐 정확히 누구한테 배웠는지 농담이에요. 모르겠지만 고구려의 사법과 비슷하죠. 이거를 흔히 외국에서는 파르티안 서양에서는 전법이라고 파르티안 해요. 전법이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게 동양에서 먼저 복합공을 사용하고 하면서 활용했던 방법이군요. 놀라운 사실이요. 지금 여러분이 들은 이 짧은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거의 반만 년입니다. 반만 년의 지금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함축해서 들려드리느라고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려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작은 시리아 안에서도 동과 서가 갈려 있었고 그리고 이 풍부한 자원과 온화한 날씨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동과 서쪽에서 힘 있는 자들이 항상 쳐들어오고 남과 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이런 과정이 반만 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이번 시간은 못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리아의 전쟁을 알면 우리가 이게 바로 지정학적 중요 지역의 전쟁이구나라는 걸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고대 시리아 땅에서 벌어졌던 제국들의 정복 전쟁은 근대에도 이어진다.
이집트의 지배도 잠시 강성해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아랍 지역은 정복되고 만다. 메카의 통치자 후세인 빈 알리는 오스만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대가로 아랍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받으며 영국과 동맹을 맺는다. 영국군 고문관으로 참여한 로렌스는 후세인의 아들 파이잘 1세와 함께 의기투합하여 오스만 제국에 맞선다. 4년간 치열한 전쟁 끝에 영국과 아랍 반란군 동맹은 결국 오스만 제국을 밀어내는데, 끝없는 투쟁 끝에 오스만 제국을 물리친 아랍 민족은 독립국가 건설의 꿈을 이룰 수 있었나? 끝없는 분쟁의 땅, 시리아의 역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